결국은 인하하는 쪽으로 보긴 하거든요. 연준이 이제 이중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랑 고용 이 두 가지를 저울질을 하는데 물가만 볼 수는 없거든요. 결국 연준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관세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경기도 같이 나빠진다,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런 기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그 이민자 관련된 요인들이 분명히 고용시장에 작용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제 이민자들이 미국의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 18% 정도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들은 굉장히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의 경제활 참가율보다 이민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5%포인트 이상 높아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집단인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6월 FOMC 때 이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파월이 이제 이민자 쪽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실업률이 낮을 수 있어 라는 얘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망하자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 함께 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네, 야무지게 바로 챙기셨네요. 네. 풀업. 자, 활력이 필요한 우리 김도원 부장님. 또 새벽에도 열심히 매일매일 방송하시랴, 또 하루에 하나 준비하시랴, 또 아침마다 리포트 쓰시랴 바쁘시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대로 하나만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딱 모아져서 뭔가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전문용어로 일타다피라 그래요. 다피 쌍피 아니고 다피. 뭐라도 하나라도 잘하는 게 요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잘해서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모로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보통 이제 N잡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N 잡러가 아니고 한 가지를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그렇죠. 그 중에서 오늘 하루에 하나 뭘 준비하셨을까요? 하루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연준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관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관세. 네, 특히 일본과의 관세가 협의가 됐죠. 유럽, 또 다음 주에는 중국, 또 그 중간에 한국도 있고요. 시장의 관심은 빠르게 관세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시장을 개방하는데 동의할 경우에만, 즉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죠. 관세를 낮춰줄 수 있는데 너의 시장을 개방해라. 더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의약품이냐 아니면 반도체냐 여전히 농산물이냐 다양한 뭐 디지털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밤 특히 이번 주에는 유럽을 좀 주목해서 보자. 미국과 유럽의 합의 가능성도 조금씩 점증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관세 관련해서는 이거 협상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과연 각국이 트럼프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겠어 하는데 뭐 받아주네요. 글쎄요. 한 2주여간 됐을까요? 그러니까 서한을 보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서한이라는 건 결국 합의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요. 합의서를 보냈으면 이제 조정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선 부가 후 협상 이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관세 관련한 사실 불확실성의 해소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일본과의 관세 관련해서는 기존의 25%보다 숫자가 10%포인트 줄긴 했지만 그게 사실 이전에 없었던 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건데 결국에는 그냥 그래 결국 무슨 숫자든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대응의 영역이다. 그런 식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또 어떨지 앞으로 이어지는 유럽 그리고 중국은 어떨지 계속해서 그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받아들이는지 여부도 여러분 함께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과 함께 할까요? 네, 이분을 3프로에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하죠. 자,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 좀 해봤는데 되게 아리따운 분이지만 저는 전우라고. 전우? 네. 오. 여성분인데 전우. 네. 전우죠, 뭐 우리 다 친구니까. 그렇죠. 하나의 목표를 갖고 같이 동행했던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전규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전우. 전우회가 어떻게 끈끈하시니까 뭔가 동기 뭐 이런. 동기는 아닌데 오랫동안 같이 일해가지고.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 그래요? 어떤 종류의? 노코멘트. 위원님 아침에 오시면서
우리 부장님 얼굴 보기 싫으셨던 거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셔서. 전우회가 이제 끈끈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끈끈한 전우회를 바탕으로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어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러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최근의 이슈 중에서 이제는 관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은 어떤 이슈에 가장 큰 관심과 시장의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세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경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관세가 이제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서 사실 연준의 그런 정책들도 바뀌게 되고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환율도 바뀌고 이런 그림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관세랑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물가. 네. 뭐 그게 그거죠.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관세로 그렇죠. 인해서 이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사실 일부 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관세 협상이 다 마무리되는 이번 달에 뭔가 이제 협상이 딱 체결되면은 8월 이어서 이제 9월, 10월 데이터에 찍히게 될 테니까 네. 사실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것도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 이제 뭐 알려진 악재로 받아들이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싫은 게 이제 불확실성이니까 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는데 근데 사실 이코노미스트가 데이터를 하나하나 쪼개면서 네. 지금의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관세가 물가에 어떻게 전이되는가 그것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관세 우리가 이제 그냥 막연하게 관세 부과되면 당연히 그 상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어? 그럼 물가도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구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되죠? 사실 그 4월부터 해서 트럼프가 이제 해방의 날을 선포하고 이제 관세를 얘기하면서부터 사실 시장이 굉장히 물가에 대해 경계를 많이 했죠. 이제 물가 급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좀 크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자료 그래프부터 보시면 사실은 생각보다는 물가가 좀 안정적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6월 CPI가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예상치에 미치지도 못했고 전반적으로 2%대 를 계속 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물가 상승 폭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좀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당연히 많이 오를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올 것이다에 대한 우려들이 컸다면은 이것들이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물가 영향이 크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같이 좀 이제 의견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물가 자체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볼 때는 관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은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측의 근원 상품 물가 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서서히 계속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가가 상승하는 쪽이 사실 관세 영향이 좀 큰 부분 이제 뭐 가구나 의류, 장난감 같은 쪽에서 먼저 이제 물가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관세 영향들이 아예 반영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의 데이터들이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관세를 미리 선포를 했다 보니까 미리 선구매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쪽이 될 텐데 이제 가게가 이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리 땡겨 샀다 보니까 그 자동차 신차나 중고차 가격 같은 쪽은 계속해서 이제 6월에 좀 떨어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물가의 상승 폭은 관세발 상품 물가 상승이랑 그리고 이제 관세로 인한 소비 감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소비 감소 정도보다는 관세발 비용 증가가 조금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상승 자체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원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은 서비스업 경제니까 물가도 서비스업 비중이 크다. 그런데 관세는 상품에 부과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를 것 같긴 한데 큰 의미에서 보면 웨이트, 즉 비중이 상품이 적기 때문에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죠? 맞아요. 물론 이제 상품 물가가 조금 더 상품 쪽이 좀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 때문에? 쪽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실제로 지금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좀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같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 물가는 보통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그래서 되게 플랫한 움직임 2%대에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정적인 그림을 보이다가 미국의 이제 집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던 건데 상품 물가는 보통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나머지 상품 물가들은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좌우하는 데는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랑 추세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서비스 물가가 또 약간 떨어지면은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고 상품 물가 오르면 이거 봐 관세 영향으로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석의 네. 영역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접어들고 있는데 근데 또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은 서비스 물가 떨어지던 오르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오른다,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떨어진다로 이렇게 맞춰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를 뭐 한 달 한 달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를 비트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시장이 더 등락이 커지는 그림들이긴 한데 사실 물가에 매번 이제 반응을 하기보다는 사실 연준의 그런 정책 스탠스가 중요할 때 마다 조금 더 많이 반응을 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네. 물론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진짜 물가 올라갔네 싶겠지만 알고 있었잖아. 이런 분위기가 오를 거 알고 있었잖아. 이런 분위기가 좀 되면서 또 이제 그 데이터들이 한 가을께 나오면은 금리 인하 하겠지 그러면 뭐 이렇게 걱정돼서 하겠지. 물론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못한다라고 몫을 박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하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계속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금리 부분을 우리가 어떤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뭐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낮아진다로 계속 귀결을 해야겠죠. 결국은 낮아진다 쪽이 맞기는 결국은. 할 것 같아요. 저희 또 자료 한번 더 보시게 되면은 사실 연준위원들도 지금 물가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좀 분분합니다. 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7월 FOMC를 앞두고 있지만 6월에 나왔던 점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25년의 점도표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중간값 자체는 올해 2번 내릴 걸로 전망을 했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25년에 동결 의견이 7표고요. 연내 2번 인하 의견이 8표입니다. 결국은 동결과 인하가 완전히 극명히 갈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연준위원들도 그 관세발 위험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여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들을 좀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그래서 연준위원들 사이에서 최근에 뭐 월러 이사나 범원 부의장이 7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를 지지했던 부분들도 이런 이제 정책 대응이 늦어질 위험들을 고려를 한 거고 네. 반면 대부분의 위원들은 아직까지 물가가 다 안 올랐기 때문에 혹시 더 오르면 어떡하나 되살아나면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가지고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원님 오른쪽에 그 점도표가 사실 점도표는 알면 알수록 새롭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잘 주셨는데 화면 다시 좀 볼까요? 네. 점도표를 보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해 동결할 거다가 꽤 있고 그리고 인하할 거다가 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부분 다 인하예요. 그렇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인하할 건데 일단 올해는 조금 보자이잖아요. 맞아요.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둬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건 언제든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관세가 이렇게 부과되면 물가가 이코노미스트니까 이제 전망을 쭉 하시는 입장에서 물가가 오를 거야. 그래서 연준이 바뀔 거야의 방점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낮추면 낮추는데 그 폭이 줄여질 거야? 아니면 아니야 모르겠어. 이거는 완전히 연준이 잘못됐어. 어떤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계세요? 저는 결국은 인하하는 쪽으로 보긴 하거든요. 결국은 결국엔, 이제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준이 이제 이중 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랑 고용 이 두 가지를 저울질을 하는데 물가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의 지금 점도표만 가지고 오긴 했지만 결국 연준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은 경기도 같이 나빠진다,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런 기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올랐다 내리는 걸 좀 확인을 해야 좀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관망하자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FOMC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고 그 전까지 연준위원들 투표권 가진 연준위원들이 했던 발언
위원들을 다 쫙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아주 비둘기파적인 위원들은 많진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월러이사나 보먼 부의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아직 물가의 상승에 대해 좀 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좀 더 관망하자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걸 좀 더 중장기 시계열로 넓혀보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내려야 될 것이다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위원들도 꽤 있거든요. 아니면 좀 중립적이거나 그런 위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그냥 결론 자체는 뒤로 갈수록 서서히 내려가는 거는 맞되 이 속도 자체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달라질 거고 당장 내릴지 말지도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야 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톤으로 일단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채팅창에도 이 물가가 언제 반영이 되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자료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와 물가 상승에 따른 세 가지 경로. 우리가 이 케이스를 굵직하게 생각을 하면서 요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크게 세 가지 케이스라는 거죠. 일단은 이게 물가의 상승 하락 중간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경로를 봤을 때 그쵸. 초반에 상승하는 폭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내려갈지 아니면 지속될지 이 두 번째가 그 경로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지 이 세 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단기, 중기, 장기로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런 근데 그림인 건데 중간에 네. 뭐 물론 좀 설명해 주시겠지만 결론부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중간에 올랐다가 중간에 그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기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올랐다가 내려가는 기조로는 보고 있습니다. 내려가는구나. 올라갔다 내려가야 시장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연준도 그거를 원하는 네. 거고. 그게 올랐다 내려가지를 못한다면은 사실은 연준도 문제가.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될 거고 네. 결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내릴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생각보다 관세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관세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그 오르는 폭을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쵸. 그래서 그게 결국은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연준위원들도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일시적으로 오르는 폭 자체는 좀 더 확인하고선 넘어가고 싶다. 네. 이런 기조들이 좀 더 세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4월 달에 해방의 날에 부과할 것 같더니 지금 8월에 이제 맞아요. 간다는 건데 합의가 뭐 되고는 있지만 자칫 헛발질하면 이제 10월 만에 이렇게 되면 파월이장 내년 5월 임기인데 네. 뭐 내리냐 마냐 하다가 진짜 임기네 그냥 못할 웨이den시 것 같아요. 하다가 다음 바텀에서 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죠. 베스트구나. 예, 왜냐하면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지금 안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 어떤 결정을 해도 다 파월에 어깨에 모든 짐이 실린 건데 근데 뭐 결정을 지금 상황 봐라. 지금 관세 결정 안 돼서 우리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핑계거리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그 경로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들 그럼 그 경로가 제일 뭔가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 그게 언제가 될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저희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3분기까지는 조금 더 올랐다가 그 이후에 떨어질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정치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정권이 지금 어쨌든 8월 1일까지 유예를 해줬는데 이게 또 어떤 국가들에 대해서 지연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저희가 원래 4월 생각할 때는 2분기, 뭐 3분기 초 정도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다는 게 네. 약간 이제 리스크 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관세 관련한 영향 우리도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 생각은 하고 계실 텐데 그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에 지금 다들 떨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뭔가 힌트라도 얻을 만한 그런 시그널은 결국에는 그냥 물가 지표로 계속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은 이제 수입 물가나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를 같이 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수입 물가 내에서 사실 수입 물가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근데 네. 이게 안정적인 이유가 유가 때문이거든요. 유가가 어쨌든 간에 뭐 잠깐 올랐지만 대부분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 기저유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건데 사실 그 연료 쪽을 빼고 나머지 수입 물가 쪽을 보게 되면은 사실 조금 더 오르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관세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건 아니다. 관세가 반영이 안 된 건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되고 네. 실제로 지금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진짜? 이게 관세가 지금 뭐 저희가 8월까지 유예됐다고 하지만 이미 부과된 관세들도 있잖아요. 그쵸. 일부 네. 부과된 관세들이 있고 이 부과된 엄청 관세들 올라갔네요. 때문에 재무부의 관세 수입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4월, 5월, 6월 데이트까지 저희가 넣어놨는데 거의 많게는 3배까지 올라간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3월 대비해서 2분기 평균이 한 130% 정도 네. 급증을 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사실은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이 어딘가에는 전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아직 수입 물가의 일부 정도밖에 전가가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소비자 물가 중에 일부 품목들에 조금씩 나타나려는 움직임이다. 정도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별로 물가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사실 연말 연초에 이제 재고를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비축해 놨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항구들이 뭐 LA 항이나 롱비치 항인데 네. 보시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는 그런 전후로 해가지고 수입 컨테이너 물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싸게 가져온 물건들을 팔고 있어서 그쵸. 무조건 전가를 시켜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들도 이제 수입을 해오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 파는 과정 속에서 수요자들이 얼만큼의 지불 의사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팔게 될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주고 있지만 네. 결국은 주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저게 진짜 기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후?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기후? 다들 네, 날씨? 네 날씨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된다 그러고 관세 매긴다 그러니까 미리 수입을 엄청 그렇죠. 쌓아놨단 말이죠. 맞아요. 이만큼 쌓아놨어요. 네. 근데 갑자기 덥고 막 허리케인 불고 난리 나가지고 이러면 보관을 네. 어떻게 잘 못해서 폐기할 수만 저는 그럴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기후도 되게 네. 중요하다. 근데 위원님한테 궁금했던 건 아까 수입품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럼 미국 가게에서 이런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미국 가계 소비에서 안 그래도 저희 자료가 있는데 네. 우측에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계 소비 안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남짓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되네요. 봤을 때. 전체 개인 소비 지출 중에 10%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상품이랑 서비스가 이제 수입품 차지 비중이 좀 다릅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상품 쪽에 수입품 차지 비중이 있고 아래쪽에 서비스인데 보시면은 상품 쪽의 차지 비중은 거의 한 20% 정도 평균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비스 쪽은 아무래도 5% 남짓해서 전체를 평균했을 때가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지금 물가의 상승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상승 시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까지 오르는지가 결국은 이제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점이 한 3% 초반대 네.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넘어서게 되고 막 최악의 경우로 가서 4% 5% 이렇게 오른다라고 물가가 했을 때는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폭 자체가 어디가 고점인지가 사실 그 정책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폭이 좌우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계 소비 중에서 수입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실효 관세율이 몇 프로로 이제 확정이 될 것인지 네. 그리고 이렇게 관세율이 이제 된 다음 이게 확정이 된 이후에도 그런 경제 주체들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맞아요. 네. 그래서 가게는 어떻게 행동할 건지 등등을 쭉 고려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복잡해. 원래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소비가? 저희 물가가. 그래서 고점은 2.9%에서 3.2% 정도로 보는데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알아요. 한 10% 남짓이고 상품 물가에서 20%예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두 가지. 그러니까 실효 관세율이 몇 프로일지 그리고 이제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비용을 분담할지를 모르는 거죠. 실효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8월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효 관세율이 20%대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수입품 10%에다가 거기에 20%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2% 포인트가 오르는 거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각국의 수출업체 그리고 미국의 수입업체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이 세 경제 주체가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3분의 1씩 나눠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의 상승폭을 좀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구한 부분들이 한 3.2%까지 간 거가 고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되게 근데 애매한데요. 물론 2라는 숫자도 살짝 걸쳐 있고 시장이 걱정하는 3이라는 숫자도 살짝 걸쳐 있고 해가지고 네. 연준이 또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이 상황에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이 그래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게 되면은 너무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사실 2랑 3의 기준은 네. 이미 지금 약간 거의 넘나들고 모호한, 있어서? 네,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2.7%이기 네, 때문에 네. 여기서 3% 초반까지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아. 않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내려오느냐 마느냐가 네. 지속성의 문제도 같이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3% 초반까지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주 과도하게 리스크로 여겨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게 실효관세 자체가 지금 네.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아질 경우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생각보다 가계 소비가 좋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부담을 안 하고 다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버린다. 다 던져버린다. 이랬을 때는 조금 더 물가 상승폭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결국은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비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일단 스탠스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이 맞겠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다 고려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하지만 주식시장의 사람들은 되게 1대1로 해석하기 좋아하니까 지금처럼 이쯤 되면 대략적인 실효관세율이 나오고 있으니까 서한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러프하게 대충 나오고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정가가 100% 되면 기업은 매출이 올라가서 좋을 것이고 또 소비는 적응하겠지 등등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은 대략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지속할 거냐? 그거는 얼마나 지속돼요? 이 지속되는 거는 사실 어느 쪽에 정가가 많이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네.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 관세의 비용이 최종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중간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물가 반응 경로를 보시게 되면은 초반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최종제는 물가가 더 많이 올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다가 결국은 0에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은 가격이 비싸면 이제 소비 주체들이 결국 다른 대체제를 찾는 과정들을 이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가가 이제 저렴한 쪽으로 가게 되면서 경로가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오게 될 텐데 반면에 중간재 쪽의 비용이 늘어나는 건요. 초반에 물가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최종자에 비해서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왼쪽에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종재 쪽은 초반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다만 뒤로 갈수록 소비자들이 다른 것들을 찾아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질 것이다 물가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중간재 쪽은 계속해서 기여도가 높게 좀씩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뒤로 갔을 때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예요. 결국은 이제 2% 지금 연준이 원하는 2% 물가 목표에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못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쨌든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림들은 나오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제 금리 인하할 타이밍은 마련이 되는 거죠. 이제 금리를 당장 인하를 해줄 수 있지만 뒤로 가서 생각보다 물가가 높다. 그럼 거기서 조금씩 서서히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는 그런 그림들이 좀 더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성 자체는 일부 있긴 하지만 당장 연준이 못 내려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내릴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시는 거군요. 일단 저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너무 불확실성이 크긴 하죠. 그쵸. 네, 지금은. 네. 이게 진짜 바로 반영이 되고 네. 시장이 그 소비자들의 영향이 또 바로 또 드러나고 여기에서 그럼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을지 정가가 될지 이런 과정이 지금 한 3, 4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위원님 지금 주신 이 네. 자료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부분 그러니까 카운터 파티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최종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대체제로 인해서 쭉 내려갈 것 같은데 떨어진다.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리쇼어링 네. 거기서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그쵸. 나중에 중간재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면 아 이게 올해는 올랐다가 내려갈 것 같은데 관세 계속 매기면 내년 내후년은 결국에는 정말로 떨어져요?
아니 금리 오를 것 같은데 물가가? 물가가 다시 또 네. 기대가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최종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모든 국가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 대체제를 찾게 돼요. 네. 이게 사실 만약에 모든 국가에게 다 같이 또 과도하게 매긴다 이랬을 땐 대체제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어떤 국가들에겐 좀 더 이제 우호적으로 나가주고 이런 그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 하에서는 이제 물가가 내려갈 경로를 마련을 해주는 건데 이 중간재 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재 쪽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기업들의 이제 사실 생산 비용 자체가 더 올라가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의 정책이 오히려 제조업 쪽에 좀 더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도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시기의 연준은 탁 타겟을 잡아가지고 뭔가 명분을 금리 인하를 하고 싶으면은 명분을 그때 만들겠죠. 일단은 그렇게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네. 사실 이게 계속 이제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이게 결국은 고용도 나빠지고 경기도 나빠질 텐데 이 나빠지는 타이밍이랑 물가가 오른 시점이 안 맞게 됐을 때 네. 그때 굉장히 정책에 있어서 고민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타이밍을 좀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사실 이제 트럼프 정권도 그렇고 계속해서 파월을 좀 궁지에 몰아넣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은 그냥 먼저 내려준다의 스탠스로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다음 주에 이제 7월 FMC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7월 FMC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금리는 이제 동결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그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때 반기의회 보고에서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뷰들이 많이 생겼던 건데 네. 그때 멘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6, 7월 물가를 통해서 이제 관세 영향을 확인하겠다. 그 이후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약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7월 CPI가 발표되는 게 8월 12일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상 7월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네. 사실 저희는 9월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기의회 보고를 할 때 이제 통화정책 보고서를 같이 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적정 준칙에 따른 금리들인데 지금 연준의 금리가 적정 금리에 다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좀 결정하겠다라는 스탠스들을 여전히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물가도 그 물가지만 결국 지금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상 기간을 사실 8월 1일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7월 FMC가 7월 29일에서 30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세 정책들이 막 우르르 쏟아질 텐데 이거에 앞서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어려운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합의가 완료된 국가들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나머지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관세율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만약에 협의가 안 되게 되면은 지금 써 있는 관세율로 부과가 되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물론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될 거고 관세율이 지금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보시면 사실 관세율이 협박한 것보다 낮아져 봤자 한 50%에서 60% 수준으로 낮아지거든요. 기존에 비해서. 네, 기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일본도 25%에서 15%고 사실 거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효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15% 이상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일단은 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얼마로 확정되는지에
따라서 고점 확인 시기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가 계속 시기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물가의 고점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거보다 지금은 미국의 경제 그리고 고용 둔화가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결국 말씀을 쭉 들어보면 기승전 그래서 미국의 경기 그중에서도 고용 근데 완전 고용 실업률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견고한 고용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데이터를 쪼개보면 약간 불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실업률 같은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하죠. 지금 자료 보시게 되면은 실업률이 사실 1월부터 쭉 상승을 하다가 6월에는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경기가 괜찮나? 고용이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번 6월 고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부 고용이 주도를 했거든요. 민간 고용은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의 그런 이제 기업의 심리나 이런 쪽은 지금 추가로 채용하는 것들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추가로 일단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빈 일자리가 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신규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용 자체는 좀 서서히 둔화될 것이다 이런 그런 경로로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세부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되지 않은 그런 잠재 경제활동 인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은 6월 실업률이 낮아졌던 부분들도 있고 사실 실업자 내에서도 좀 더 장기 실업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신규로 진입하는 실업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사실 세부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약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신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우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빈 일자리 소진까지 걸리는 기간을 저희가 좀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한 2.1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결국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용이 계속 빈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채용이 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계속 수요를 줄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실업자는 이제 계속해서 빈 일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채우고 싶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고용의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은 2개월 정도 안에 빈 일자리가 없어진다. 소멸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6월까지 지금 고용이 나와 있죠. 그럼 한 7, 8월 정도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 조금 더 고용이 균형 수준으로 가게 되고 균형 밑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실업률이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이 둔화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차트 오른쪽에 보니까 미국의 빈 일자리 소진까지 걸리는 시간은 미국 고용 시장을 봤을 때 고용의 수요자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고용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잖아요. 그런데 저거 보면 2023년 7월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미국 기업들은 이미 1년 반 전부터 경기 안 좋을 거야라고 약간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인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민자들 완전히 추방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민자의 약간 여파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이 소진까지 걸리는 기간이라는 거는 사실 기업의 수요도 있지만요. 그거를 얼마나 빨리 채웠는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3년 이럴 때부터 떨어졌던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수요자들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빠르게 채워졌기 때문에 저희 고용 계속 좋았잖아요. 네. 그때 이거를 계속 채워나갔다라는 건데 이제 채울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데 이제 기업들의 수준이 줄어든 거죠. 그게 일단은 문제가 된다라고 좀 봐야 되고 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민자 관련된 영향들이 분명히 고용시장에 작용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이제 이민자들이 지금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 18%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들은 굉장히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이민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5%포인트 이상 높아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집단인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가 늘어나는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나온 데이터들 보시면 다 없네. 완전히 급감을 했거든요. 완전히 거의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은 이들이 없어지는 게 일단은 이제 노동의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6월 FOMC 때 이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파월이 이제 이민자 쪽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실업률이 낮을 수 있어라는 얘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구인 수요도 줄어들지만 사실상 잡을 찾는 사람들도 이민자가 때문에 같이 줄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그 이민자가 없어지는 업종들을 네이티브들이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용 쪽에서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그 빌미를 가지고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죠? 둘 중 하나만 보기에는 사실 뭐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뭐 하나라도 잡고서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상황이 하긴 해요. 됐기 때문에 네네. 인하를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물가랑 고용을 둘 다 보지만 이게 둘 다 잡을 수 있을 땐 최대한 둘 다 잡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로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고용으로 가게 돼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경기 그리고 민간 심리 둔화되는 부분들이 고용에 훨씬 더 빠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준 리포트들도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민간 심리랑 그런 쪽이 더 중요하다. 그게 사실상 경기를 크게 낮출 수가 있고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뭐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금리를 인하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고용이 만약에 지금 같지 않고 쫙 나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고용 쪽으로 결국은 가게 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경로가 나오기는 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그래서 이민자의 일자리를 네이티브가 얼마나 대체할 수 있냐 등등도 매우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만 좀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환율. 네. 다시 환율이 달러가 좀 강세로 좀 돌아섰죠? 네, 최근에 조금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는데 사실 뭐 금리 튄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미국 물가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면서 조금 더 달러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달러도 이제 물가발 달러 상승과 그리고 미국 경기 둔화발 달러 하락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저울질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달러 자체의 지금 베팅은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 모두 다 약세 쪽으로 가 있긴 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물가랑 펀더멘털 중에서는 경기 펀더멘털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더 이상 여태까지 달러가 중장기적으로 한동안 몇 년 동안 좋았던 이유는 미국 예외주의 때문이었어요. 그 안에 등락은 조금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오른 추세,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것들은 미국 경제만 좋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미국 경기가 나빠지는 것들은 거의 기정사실이죠. 얼마나 나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모멘텀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결국 달러에 대한 강세에 대한 기대감들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맥락으로 연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금리 인하 기조 쪽으로 프레임이 씌워질수록 다시금 이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이제 좀 약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7월까지는 사실은 뭐 무역 급상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7월에 FOMC를 동결할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결국 중장기적 흐름 자체는 좀 더 낮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저희는 어떤 달러 환율을 좀 더 많이 보니까 그런 쪽을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과거보다 좀 하단이 낮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개인들이 해외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도 좀 줄어들게 되고 국내 주식 시장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수급 자체가 좀 팽팽해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저희는 환율 좀 떨어지는 쪽으로 봐서 연말까지 한 1,300원 중반대까지는 평균적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보다 있습니다. 내려간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가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될까? 뭐 금리 인상, 인하, 뭐 인상은 안 되죠. 인하 뭐 언제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 이제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예, 분명히 뭐 올해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인하할 건데 네. 그것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인하할 때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 정규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